국가에 대한 경애. 바로 애국가 제창 1절만 하겠습니다. 소년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인사 말씀하실 분 있잖아요. 대표님 아직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그 지난번에 중림동 모였던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오신 거죠? 네. 중림동 1등업이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 많은 분들이 왜 목사가 저렇게 나서서 설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라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을 깨우지 않으면 완전히 이 대한민국이 이 빨갱이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진짜 애국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역대 많은 애국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옛날에 간첩이었고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에 의해서 다 애국자가 되어져서 포상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대한민국이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공산화가 되는 데는 식은 죽 먹게 되겠다. 지방마다 이렇게 가보면 주민자치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 시골도 다 이게 좌경화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 국민은 몰라요. 언론도 보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아서 그래서 공동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의 재산이나 뭐 이런 걸 다 뺏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공산주의자였던 카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자기가 아무리 공산주의를 하려고 해도 금방 뭔가 일어날 것 같고 공산화가 될 것 같다가 안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발견해가지고 글을 쓰다가 세상을 떴거든요. 그런데 그걸 프레드리 엥겔스라는 사람이 마르크스의 유언집이다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 공산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유일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가족 때문에. 왜 가족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이웃집에 어려운 애한테 주고 싶어요? 자식이요. 아니 이 동네는 뭐 질문 같잖아. 뭐 대답을 하시는. 그러니까 자식에게 다 주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아파트에 이제 10억짜리를 살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월세를 살아. 그러면 형편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걸 빼앗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과 이쪽에 있는 걸 합쳐서 나눠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리고 싶어요? 아니면 내 자식이 더 잘 되게 해서 자식에게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이런다고요. 학교 가면 야 너희 집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우리 집은 뭐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 저는 집이 없고요. 엄마 아버지 이름으로 집이 돼 있는데 그건 엄마 아버지 거지 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 있어요? 그냥 너희 집이 어디냐? 그러면 아 우리 종림동 어디가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요 저는 없어요. 아니 걔가 무슨 집이 있겠어. 엄마 아버지가 집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도 너희 집이 어디야? 그러면 우리 집은 종림동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이 왜 그러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지 거잖아. 그러니까 내 거지. 이런 소유를 갖고 있다. 소유권. 그러니까 공사라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가족이다 이거예요. 가족. 그러니까 이 칼 마르크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 나라에 공사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가족을 없애야 된다. 가족을 파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냐면 저들이 가족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동성애법이라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 며느리가 남자야. 그리고 사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사이가 딸이야. 그러면 기뻐하겠어요? 아니요. 내쫓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뭐냐면 가족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했냐면 낙태법도 이제 없앴고 그 다음에 간통죄도 없앴고 그리고 이혼도 자율화가 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자율화가 되어져 있고 이런 모습이 뭐냐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파괴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뭐가 이루어지느냐? 개인의 재산권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야 공산화가 된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근본이 지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어느 정도까지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냐면 선생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부모님이 야단치거나 싫은 소리 하면 엄마 아버지가 협박했다고 경찰서에다 고발해라. 근데 우리 형사반장이 우리 교인이 하나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 자기는 화가 나서 미치겠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식놈들이 다 아버지를 고발해냈다는 거예요. 자식놈들이 엄마를 고발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이렇게 뒤집히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평등이고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마을을 만들어서 뭐라냐 가정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사유재산도 지키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이 보수들은 돈을 잘 안 쓰고 열심히 모아서 미래를 준비해요. 그러면 이 좌파들이 와서 그 돈을 막 써버려가지고 국가가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과연 우리가 자유마을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제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3페이지를 잠깐 보면 3페이지를 보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그렇게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다. 나라를 새롭게 세워보려고 해봐도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승만이라는 분한테 예수 믿으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교요, 우리 어머니는 불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안 믿는다. 그러고서 안 믿다가 하도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가 조선의 고종 황제가 일본에게 아부하면서
일본군이 한국이 계속 주둔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라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쿠데타를 준비했다. 쿠데타를 준비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혀요. 그 한성 감옥에 갇혀서 이승만이 언제 나올지 모르게 됐을 때에 김옥균이가 권총을 한 장을 주면서 너는 이 감옥에서 죽게 돼. 그러니까 빨리 탈옥해. 그래서 탈옥을 하려고 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서 큰 칼을 목에다 채우고 그리고 손가락을 이런 대나무 창 같은 걸 꽁꽁 해가지고 손가락 뼈를 으스러뜨려요. 그래서 이 이승만이가 글을 쓰기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꽁꽁 묶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럴 때 이승만이가 선교사인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승만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고 그 다음에 영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놨던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메소디즘이라는 책자를 하나 줘요. 그러면 이승만이가 굉장히 영어를 잘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인들보다 영어를 더 잘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승만이가 탁월한 사람인데 그 이승만이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요. 자기가 이제 죽게 돼 있으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걸 읽으면서 이승만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우리 미련하고 가난하고 없이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어져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죽으리라.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 젊은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군대 가면 1951년도에 군목제도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오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경업을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간 사람들을 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형목 이런 것을 실시한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영국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앞으로 영국이 공산당이 공산주의가 될 거다.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가진 자들 것을 뺏어 가지고 이제는 영국이 공산화가 될 거다. 피해 혁명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하고 책을 칼 마르크스가 책을 쓰고 주장을 했어요. 그때 목사인 한 사람 요한 웨슬리가 무슨 소리야? 우리 영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살 거야. 그래서 백성을 깨우기 시작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애들 탄광촌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헌책방, 헌구두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영국 사회가 유일하게 피해 혁명이 없이 전 국민을 자유민주주의로 잘 살게 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이 이승만이가 뭘 생각했냐면 내가 앞으로 여기서 나가서 대한민국을 세우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신분 계급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반과 천민이 우리나라 없어졌잖아요. 몰라요? 근데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시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보면 백정들은 밀짚모자 같은 이런 갓을 써도 백정의 티가 났어요. 양반들은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하면 다 이게 다 달랐어요. 근데 그거를 없앤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양반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소작인을 해가지고 농사를 져가지고 쌀 1년에 4가마 5가마니를 받고 그리고 부자들만 양반들만 잘 사는 거야. 이승만이 이런 얘기예요. 1000분의 1인 양반을 위해서 1000분의 999가 고생하는 나라. 일본인들이 한국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은 배 터지게 살고 있는 나라. 참 이상한 나라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뭘 했냐면 앞으로 농사를 짓고 50% 이상의 그 농지세를 주자. 주인에게 농사 진 거에 50%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를 3번만 주인에게 주면 농사 지은 사람의 농지가 되게 했어요. 법을. 그게 농지개혁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 못해요. 그게 이승만이가 세운 법이에요. 네. 그리고 국가에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채권을 줘가지고 그 채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일본군이 이제 물러가면서 우리나라에 회사 같은 거 놓고 갔잖아요. 그걸 국가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국가의 채권을 가지고 그 회사를 살 수 있게 해줘서 반발을 금하게 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농지 개혁을 한 것이 그렇게 못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해도 북한 평양보다 이 남한이요 40배를 못 살았어요. 40배. 그리고 필리핀이나 인도나 브라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못 살았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에 들어갔고 며칠 전에 발표된 거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6위요 6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뭐냐? 그랬을 때 세계에서 평가하는 게 농지개혁법이에요. 농지를 개혁해서 성공한 것이다. 그걸 이룬 사람이 이승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우리나라 사람이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우고 보니까 글 모르는 사람이 88%야. 그러니까 100명이면 88명이 글을 몰라. 양반만 글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어른들이 야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 그랬잖아요. 우리 집만 그랬나? 아니,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승만이가 나라를 세우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화시켰어요. 누구든지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의무화시켜. 그 어려운데도 의무화를 시켜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리고 어른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야학을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와서 밤에 동네에서 공부를 하면 글을 깨우친 목사들이 또는 이 대학생들이 가서 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국이 시골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세워진 원인 중에 하나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12년이 지나고 났는데 우리나라에 글 모르는 사람이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됐어요. 4%. 그리고 나서 지금은 우리나라 문맹률이 1% 미만이라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대한민국이 가장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가 굉장히 땅도 넓고 지하자원도 많은데 거기는 우리나라 사는 것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도자를 잘 만나서 잘 살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이런 지도자 잘 만나서 된 거고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한 건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이를 뽑아놨기 때문에 그나마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이지 이재명이 뽑아놨으면 대한민국 끝났어요. 끝났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 탈북한 여성이 한국에 와서 살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됐어요? 연료비도 못 되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어. 굶어 죽었는데 얼마 만에 발견됐느냐? 1년 만에 발견됐어. 온 몸이 썩어가지고 누군지도 몰라볼 정도로. 난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로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독교인이 1000만인데 이웃에 5명씩만 돌봐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밑에 위기가구 발굴 및 돌봄 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저는 신당 5동에 있어요. 우리는 거기 제가 노인복지에서 170명의 노인을 우리 교회가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맛있는 반찬을 해다 주는데 우리 집보다 더 반찬이 좋아. 그리고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노인집을 돌아다니면서 노인을 돌봐주고 청소할 수 있는데 청소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노인들 사는 집집마다 가서 춥지 않도록 문풍지, 그러니까 뽁뽁이 그거 다 해주고 하는데, 한 번은 어느 겨울에 어느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불도 안 떼고 얼어 죽어 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 청년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아주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우리가 전기세나 가스비를 대주마. 그래서 그런 일을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아직까지는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은 없었다. 네. 그리고 신당 5동 사례를 제가 잠깐 보면, 그래서 앞으로 자유마을이 이루어지면요, 뭐 우리가 선거만 하는 거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도 돌보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하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다 아플 때도 있잖아, 뭐, 그렇죠? 여기 안 아플 건가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당 5동이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들 범죄율이 한국 전체에서 1등이었어요. 신당 원래 왕십리 똥파리들이 들끓는 거야. 그리고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이 무당집도 많지만 술집이 골목에 술집이 많아가지고 호객행위하는 여자들, 이렇게 빗잔 달고 오빠 놀다가 이런 데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동성애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동네에 에이즈 환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동네에 애들이 다닐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냐면 레드존이다, 빨간 존이다, 여기는 가서는 안 된다. 빨간불 들어오면 차가 못 가잖아요. 그와 같이 청소년들이 못 가는 거리였다. 그래서 여기를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자, 그 운동을 해가지고 중부경찰서, 중구청,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주민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여기다 이제 거리를 깨끗하게 벽화 그리게 했더니 전국에서 이 소문 듣고 많은 화가들이 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을 섬겼는데 2년이 딱 지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청소년 범죄율이 한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었는데 중부경찰서에서 발표한 거예요. 2년을 우리가 이 지역을 같이 해봤더니 그때의 그 중부경찰서장이 박노준이요. 박노연. 그런데 이분이 매일 경제 신문에 실렸는데 이 신당 5동의 청소년 범죄율이 몇 프로 나왔느냐? 0%. 2년 만에 0%. 하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서울시에 알려져 가지고, 야, 이렇게 서울에서 범죄 없는, 청소년들이 범죄 없는 동네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중구청으로 서울시에서 보상금이 2억이 나왔어요. 우리 동네 때문에. 근데 우리 안 줍니다.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가 모범적인 동네가 됐다고, 이런 사실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냐면 유엔에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유엔에서 우리 동네의 청소년 가운데 회장인, 이게 여자애가 강한솔인데, 이 강한솔이라는 애가 유엔에 초대를 받아 가요. 그랬더니 세계의 청년들이 다 모인 데 가서 어떻게 마을에 범죄가 없는 마을을 만들었냐, 이거에 대해서 서로 패널 토의를 하고 심포지움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인 방기문 씨죠. 그분과 사진 찍고, 지금 이 애는 강한솔이는 애기 엄마입니다. 시집 가가지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동네를 섬기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마을 공동체 여기 보면 끔찍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좌파들이 장악하고 박원순 때 600억을 풀어서 좌파들만 지원하고 막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와 막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 우리가 애국 얘기하면 자녀들이 반발하죠. 집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죠?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국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학교에 가도 그렇고 교회에 가도 그렇고 목사가 보수적인 얘기하면 반발 세력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과제예요. 그래가지고 박원순 때 얼마를 이 좌경화를 위해서 돈을 썼냐면 10년 동안에 600억을 써요. 600억. 그래가지고 누구냐면 여기 보면 대표가 유창복인데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람이 어디를 만든 사람이냐면 그 성미산, 마포의 성미산 마을이라고 해서 완전히 북한의 공산주의 마을과 똑같아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창립 선언문에 이렇게 나와요. 빨간 글씨로 썼죠. 오른쪽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항하는 주체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돈 벌어서 개인이 자산을 가지고 개인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생긴 게 성미산 마을이야. 여러분 이게 그래서 15년 동안 거기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게 15년 동안 교육시키는데 완전히 교육받고 나오면 빨갱이에요. 이런 교육을 성미산에서 하는데 여러분 여기 조직에 보면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성미산 마을이야. 성미산 마을에 시뻘겋게 조직이 어마어마한 조직이 여기 있어요. 이런 조직을 이게 마을 주민하고는 상관도 없어. 마을을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여기서 교육받아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마을을 만든 데가 어디냐면 도봉구예요. 도봉구에는 이런 조직이 몇 개가 있느냐? 97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교육받은 선생들이 가서 방과 후 해가지고 애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키고 지금 지난번에 여러분 뉴스에 보셨지만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의 얼굴을 해놓고 화살로 쏘는 거 보셨죠? 대통령 물러가라고 초등학생들이 외치는 거 보셨죠? 이게 다 좌파 교사들이 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런 조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면 충북 괴산입니다. 충북 괴산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이해할 것 같아서 그 이유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진짜 존경받을 사람들 이름조차 없어져 버리고 나쁜 의미다. 뭐 예를 들면 이승만이는 친일파다, 박정희도 친일파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프레임을 씌워요. 근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요 죽어서도 일본 땅을 안 바꾸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하와이로 유골이 일본을 피해서 뺑 돌아서 돌아온 사람. 독립운동가가 무슨 친일파가 됐겠어요. 그런데도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영국이에요. 신영국.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 이 사람은 이 형을 20년을 산 사람이에요. 빨갱이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애국자예요. 이렇게 변경 간첩이 나라의 애국자로 바뀌어져 있어요. 문재인인데 이게 누구냐면 이거는 김원봉이에요. 김원봉. 이 김원봉이는 48년 월북해서 김일성 밑에서 최고위원을 거친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 공산주의의 수장이에요. 수장 김원봉이. 이 사람이 애국자로 서훈상을 수여하려고 한 게 문재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누구냐면 손영우인데 손영우가 누구냐면 여러분 손혜원이라고 국회의원 여자분 아시죠? 네? 손혜원의 아버지. 이 사람은 6.25 때 공산 조직을 해가지고 한국의 수많은 군인을 죽인 앞집이야. 이 사람에게 여러분 문재인이가 직접 내려가서 문재인이 아니고 문죄인입니다. 내려가서 독립유공자라고 수여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게 부인한테 준 거예요. 수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간첩입니다 했던 사람이 애국자로 바뀌어져 있는 게 대한민국이요. 공산주의자들이 다 애국자가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서 보십시오. 이게 누구냐면 윤희상이 동백림 사건이라고 옛날에 간첩 사건 크게 났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간첩교로 있었는데 이 사람 작곡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애국자가로 둔갑돼 있어요. 김일성이 앞잡이거든. 김일성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누구냐면 경기 동부연합에 그 우리나라 종로에 우리나라의 그 모든 통신 그 장비가 있는 데를 폭발시켰던 겁니다. 완전히 공산당이 이석기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감옥에 9년 있는 동안에 자기를 대신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민노총회 회장인 양경수 그 사람이 대표를 하는데 이 경기 동부연합이 어디가 본부냐면 성남입니다. 성남. 성남시장 했던 사람이 누구요? 이재명이죠.
이재명이가 여러분 무슨 놈의 나라가 북한의 승인을 받아야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김정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수백억을 갖다 바친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그 자유마을 우리들은 뭐 하고 있냐면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 놈들이냐 이거예요. 나라가 이꼴했는데 정말 국민의힘 있는 사람들이 가서 피 터지게 멱살 잡고 싸워야 되거든. 욕지거려서 제가요 이 좌파 애들이 윤석열이 욕하면서 부르는 노래 연설하는 내용을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좌파를 위해서 욕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 딱 한 분 광화문에서 목사 정광훈 목사.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왜 목사가 욕하냐고 그래. 하도 욕을 안 하니까 싸워주는 사람이 그 사람.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거기가 강력한 보수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 제일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왜? 남북 통일을 외치는 사람이야. 아멘. 자유민주주의로 북한 통일하자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냥 글로 가지 마라. 근데 나중에 저 어디 사건이 났냐면 이태원 사건 났을 때 대통령 탄핵 시위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와서 자기와 싸워주는 사람은 광화문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 직접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순정 그 자유마을이 우리가 연합해서 지켜줘야 이분이 나라를 개혁하고 민노총도 때려잡고 아멘. 나라의 좌경화된 걸 자유민주주의로 바꿀 수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만큼 자유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얼굴 이상하다. 여기 간첩이 왔나? 그래서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민노총 저기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학생운동권 그 좌경화된 애들이 7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도 거기 가서 아부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니까 이번에 딱 바꿔야 돼. 200석 할 때 우리가 그래서 다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다음에 선거할 때는 자기들이 하향 공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천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대단한 분이잖아. 내가 대통령도 붙였다 떨어뜨렸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투표권이 있잖아. 우리 그렇게 힘을 합치면 될 수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법무부 장관 했던 이 알죠? 조국. 이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나는 사회주의자다 그랬어. 분명히 그때 법무부 장관 청문할 때 난 사회주의자다. 이런 사람이 문재인 때 법무부 장관 했고요. 이게 누구냐면 정의당의 이정희의 남편 심재환. 이 사람은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게 다 남한에서 했대. 그 여러분 연평도 폭격 사건도 그리고 그때 그 천안함 사건도 또 6.25까지도 남한에서 이렇게 이런 놈들이 국가의 애국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누구냐면 한명숙. 우리나라 여성 국무총리 했던 한명숙이라고 아시죠? 그분의 남편이 박성준이에요. 중부에 있는 국회의원 말고 박성준인데 이놈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신영복 다음의 후계자예요. 이런 사람의 부인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노표인데 안 보일 거야. 이게 국정원에서 정보를 얻은 건데 내가 이 내용을 국정원에다 넘겨주고 이게 강의하고 다녀도 괜찮은 거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이거 다 알려진 거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승인받고 오는 거야 이거. 여기 보면 맨 위에가 신영복이요. 신영복 바로 밑에 직계가 누구냐면 박성준. 이게 간첩. 그리고 이 밑에 누가 있냐면 한명숙이 있고 쭉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기독교 청년 경제복지 기독학생 그 다음에 뭐가냐면 이화여대 여기 보면 서울대 물리대 서울대 상대 서울대 그 다음에
불교 청년 신도들, 그리고 문학가, 평론가, 신문 기자, 연예인들, 이런 간첩이 바글바글.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한에만 우리 김국성 씨 얘기를 빌리면 그 대자 출신이요, 북한의 대자 출신, 자기가 간첩을 자기 손으로 파견한 사람만 5만 명이래요. 근데 지금 남한의 간첩이 몇만이나 있냐? 150만. 네?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마을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 자, 그런데 자, 그래 우리가 이제 6.25가 터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막 폭력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의주에서 공산주의 반대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한경직이야.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소련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교회를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 그때 폭동의 주체가 한경직이었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 이런 얘기해요. 나는 정치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공산주의는 반대한다. 그래도 이 한경직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27명을 데리고 남한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게 영락교회. 이 영락교회 와서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남한에 와 보니까 남한에 얼마나 빨갱이가 많은지, 남노당이 막 그냥 한국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나라의 공산화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느냐? 기독청년단. 그 기독청년단이 나선 게 이 누구냐면 그 영락교회 청년들인데 서북청년단이라고. 서북청년단. 북한의 저쪽 한경도 그쪽 서쪽에 있는 그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서북청년단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민주화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서북청년단을 도우면서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폭들이 나라를 살리겠다니까 깡패들도 뒤집어지니까 애국자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두한, 이재정, 시라소니, 이런 분들. 한경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라를 바르게 세우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부대, 4.3 사건을 진압했던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인데, 이들에 의해서 군대가 세워졌는데, 그 군대가 어느 군대냐면 지금의 백골부대. 네.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막 이러다가 6.25가 터져요. 나중에 폭동이 일어나다 6.25가 터졌는데, 6.25가 터졌을 때 어떻게 미군이 우리나라 오게 됐냐면, 이승만 대통령 이런 얘기, 당신들이 선교사를 보내서 남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78만 명인데 공산화가 되면 다 죽는다. 도와줘라. 사정을 했는데, 그때 유명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공산주의는 물리쳐야 된다. 대한민국을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군이 178만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그때 미군이 전쟁하다 죽은 숫자가 5만 명, 다친 사람이 10만 명.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피비린내 내서 대한민국을 세울 때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큰 전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70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이 없었어요. 미군이 주둔하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못하지만,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잘해놨냐면, 이 한미협정을, 한국에 무슨 일 있으면 이유 없이 미군은 한국을 와서 돕는다. 그리고 미국에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가서 돕겠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도울 일이 있어? 근데 그렇게 평등 줘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 동안 무기한이야. 일본은 10년마다 그리고 정치에 관여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 관여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한국이 위험한 일이 오면은 항공모함, 그 다음에 이런 전투기, 또 잠수함, 이런 것들이 다 떠서 오는데 한 나라가 움직여요. 그 군사력이. 그거 한 번 움직이는데 얼마나 돈이 드느냐? 한 번 뜨는데 7조가 들어갑니다. 7조. 그런 경비가 우리나라에 3번 떴거든요. 부산에 와서 한 번 체지하고 가는데 부산에 쓰는 돈만 600억이에요. 600억. 이걸 언제까지 부려먹을 수 있느냐? 영원히. 무기야. 그리고 지금 미국은 무슨 일 있으면 보내줘, 그러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땅 줄 테니까 사드 와. 그러니까 사드가 오는 거예요. 이런 미군을 쫓아버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미군 나가라는 놈이 웃기잖아. 우리는 미국의 노예가 우리가 미국을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의 그 국방 예교를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가장 수치스러운 굴욕적인 수교다. 조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맺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가 보십시오.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창원 시청에서 내가 작년 10월 31일 날 여기에 집회 갔다가 직접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는 시청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인공. 태극기 옆에 인공. 이번에 간첩들 많이 창원에서 잡았습니다. 뉴스 못 보셨어요? 봤어요? 많이 잡았어요. 근데 간첩을 국정원에서 잡아야 되는데 간첩을 한번 추적하려면 6년에서 7년을 쫓아가야 간첩을 잡아요. 근데 박지원이가 들어가서 간첩 잡는 국정원 직원들을 다 목을 잘라고 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예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양주회예요. 양주회. 그 양주회 사람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이번에 간첩을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했다고 난 할 일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은 80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를 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저 양평에 고등학교 칠판위에 인공기가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냐 우리 민족끼리 미국 나가라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북한하고 같이 우리가 연방 통일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인공기가 여기 붙어 있잖아. 여기 이렇게. 자, 이게 전교조들이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미군 철수 계급 투쟁 연방자 통일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다 미군 나쁘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나쁘다, 자유시장 경제 나쁘다, 공산주의가 최고다, 기득권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족 재산들 다 뺐자. 그래가지고 저들이 대한항공도 뺏으려고 했고 삼성도 뺏으려고 했어요. 못 뺏게 되니까 막 억압을 해가지고 뺏은 게 있어요. 뭐냐 하얏트 호텔 먹었죠. 그 다음에 홍제동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 먹었죠. 청주에 떼제베 골프장 먹었죠. 신라 골프장 먹었죠. 그 다음에 파주 골프장 먹었죠. 골프장만 30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현금 들어오는 걸 가지고 북한에다가 엄청 돈을 갖다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우리는 뭣도 모르고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 학교 뺏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사립학교네요. 대학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 이런 것도 제가 그걸 당해봤. 나는 대안학교를 하는데 그걸 당해봐서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뭉쳐야 돼, 안 뭉쳐야 돼? 뭉쳐야 돼요. 자유 민주주의 자유 마을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가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뽑아줘봐야 투표할 때만 사정하지 쳐다보기나 해요? 맞아요. 거를 보기나 해요? 맞아요. 오늘도 여기 오는데 우리 목사님 일본에서 온 목사님도 있고 오는데 나경원이 사무실에서 지상욱이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죠? 더 이상 난 너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와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쳐다보지도 않고 선거철이 가까이 오니까 와서 펴달라고? 내가 우스개를 그래요. 지하실에 숨어 있어서 지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사람을 뽑을 때는 우리가 힘이 되고 연합돼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뽑아준 거 아니야? 그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하고 상담해야 되는데 전부 다 머리가 돼서 군림만 하고 앉았지 우리 알기를 뭐 파리보다도 현찮게 보는 것 같아. 뭐 이번에 힘을 써봅시다. 아니 부총장이 우리 교인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부총장 그거 할 때 서양호 때도요. 서양호가 하도 이놈이 좌파라. 이거 떨어뜨리려고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새벽마다 불러 모아놓고 아침 대접하면서 왜 바꿔야 되는지 얘기했는데 새벽 2시 반에 1600표로 우리가 지고 있어. 이야, 그런데 MBN에서 뭐라 하냐면 당선 유력 서양호 그리고 꽃다발을 주네. 우리 장로님이 거기다가 목사님 통 3통 남았는데 이젠 역전되기 어려워요.
야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봐야 장로님. 근데 세 통에서 몰표가 나와가지고 489표를 이겼어. 그렇죠? 489표. 나는요 죽어서도 489표를 못 잊어. 얼마나 애간장을 녹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2월 23일 날 우리가 이 중부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을 다 우리 교회 1000명이 모이자. 이 지역에 1000명을 오면 선물도 드리지만 제일 많이 동원되는 동네에다가는 포상금을 주겠다. 내 사비를 주겠다. 사비를 포상금을 주겠다. 그리고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감을 보니까 중림동 1등할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두 번 발대식 하는 데가 없어. 근데 많이 모이잖아요. 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살려냅시다. 예? 대한민국 살려냅시다.